삼국지의 배경. 인생이나 전쟁이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의 운용에 뛰어나야 하며,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읽고 내가 우세하면 싸우고 불리하면 전술적으로 후퇴하며, 적에게 나의 먹잇감을 주어 유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또는 기상과 같은 하늘이 주는 운도 있어야 한다. 한 나라가 멸망하려면 자기 아버지가 왕족이라는 이유로 글도 모르는 나무꾼을 왕으로 추대하는가 하면, 철 모르는 어린애를 왕으로 추대하기도 한다. 기원전 200년경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이 죽자 그의 아들 호해가 황제가 된 후 큰 홍수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여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항우와 유방이 진나라를 멸하고, 천하의 패권을 다투어 유방이 항우를 죽이고 한나라 왕조를 열었다. 유방에 의해 세워진 한나라 왕조는 4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 마침내는 부패하여 기울기 시작했고, 영제 때 그 절정에 달했다. 그 시대는 계층 간의 이동이 심했다. 체제가 안정된 태평성대라면 사회의 밑바닥에서 이름 없이 생애를 마쳤을 것이 뻔한 위인들이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느닷없이 역사의 표면에 등장하여 무대가 좁다 하고 마구 설쳐댔다. 난세에는 오직 실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돈이나 배경이 통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난세의 그 시대적 배경을 등에 업고 영웅이 출연하는데 유럽의 나폴레옹이나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집단 등이 바로 그것인데, 유비나 손권 등도 비슷한 처지였다. 어쩌면 삼국지에 나오는 인간 드라마야말로 오늘날과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남는 가장 재미있는 지혜이고, 역사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한 말기의 중국에는 4가지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환관과 외척, 관료와 무장들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단 한 가지, 황제가 무능하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다. 후한 말기가 되자 어찌된 일인지 황제가 젊어서 죽는 일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자연 어린 임금이 뒤를 이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영제는 어린 나이로 한 나라의 황제가 되어 전혀 통치 능력이 없었으므로 눈먼 천자라고 불리고 있었다. 어린 임금이 자리에 오르면 관료 세력이 행정을 장악하여 임금을 보좌해야 되는 것인데, 당시 십상시들은 본디 환관으로서 어린 영제를 눈뜬 소경으로 만들고 그 이름을 빌어 권세를 부리며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영제는 장성한 뒤에도 십상시들의 농간에 놀아나 정치를 전혀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 천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당연한 결과로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울고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능력이 있어도 그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은 반란에 가담하게 되어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다. 중앙집권 정치의 근본적인 모습은 훌륭한 임금 밑에 충성스럽고 어진 관료가 있어서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어린 임금의 경우는 관료의 우두머리가 섭정을 하면서 어린 임금을 도와 그가 성장할 때까지의 공백기를 메우는 것이 정상적인 관례이지만, 어린 임금과 섭정 사이의 유대가 약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로 인해 혹은 그런 걸 걱정하여서 나서게 되는 것이 어린 임금의 어머니 즉 태후이며, 태후가 실권을 잡게 되면 환관과 외척이 그 집행부가 된다. 태후가 유능할 경우에는 그 측근이 권력을 쥐게 되지만, 남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후궁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환관밖에 없으므로 태후 정권의 집행부는 환관 내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태후가 직접 정치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친정 식구, 즉 태후 혹은 황후의 아버지나 오빠들이 정권을 쥐게 된다. 관료든 환관이든 외척이든 좋은 정치를 하면 문제는 없지만, 후한 말기에는 환관이나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만을 생각하고 정치는 게을리했다. 이것을 분개한 관료들을 청류파라 하며, 그들은 정치의 혁신을 외쳤지만 환관과 외척 세력에 밀려나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후한 말기의 정치는 문란과 부패가 극도에 이르렀고, 정치가는 백성들의 생활은 아예 돌보지 않고 부정부패와 권력 투쟁에만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한나라 황실은 완전히 통치 능력을 잃고 말았다. 원래 한민족은 운명론자이고 강인한 생활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싫어하는 정부의 존재를 용납하고 가혹한 세금을 참고 견디는 것은 그들 개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 없는 치수와 치안과 북방 민족의 침략 저지라는 세 가지 중대한 일 때문이었다. 낙양 동쪽의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황하의 델타 지역은 상류에서 흘러온 풍요한 황토가 쌓여서 생긴 땅으로 물만 있으면 비료를 주지 않아도 곡식이 잘 자라는 농업지역이었는데 농업의 시작으로 인류는 비로소 동물과 같은 수렵 생활을 벗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의 집단 생활로 인한 계급 구조가 생기고 빈부귀천이 생기면서 문명이 탄생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황하 문명이 탄생한 배경이다. 황하는 물이 많아 걸핏하면 넘쳐서 홍수를 일으키는 것이 큰 고민거리로 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바로 물과 산을 다스리는 치산치수에서 정치가 탄생하였다. 낙양 동쪽에서 중원으로 나온 황하는 때에 따라 북쪽은 천진에서부터 남쪽은 남경 근처의 남북 약 9천리에 걸쳐 위치를 바꿔가며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 사이의 델타 지역은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나 단 하나 태산만은 완강히 굽히지 않고 태연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지방은 또 1년 내내 비가 무척 적어서 밭에 모래먼지가 날아오르는 일이 많다. 물만 주면 곡식은 자라게 되어 있지만 그 물은 황하로 모여 있을 뿐 원하는 곳에 고루 주어지지 않았다. 황하 델타 지역에서 하늘의 혜택을 넉넉하게 얻기 위해서는 황하의 범람을 막고 그 물을 적당히 분해하는 치수공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끈질긴 중국 농민이라도 각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아무래도 전국 규모의 큰 토목공사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 하는 수 없이 본래 무정부주의자인 중국인도 마지못해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막대한 세금을 바쳤던 것이다. 후한 말기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타락과 못된 정치로 인해 정부는 이 소중한 치수와 치안과 국방을 포기하고 세금만을 거두어들이려 했으므로 당연히 정부는 통치력을 잃게 되고 백성은 피폐하게 되었다. 따라서 백성들의 불만은 절정에 이르렀고 이를 틈타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이때 백성을 구제한다는 깃발 아래 들고 일어난 것이 황건적이다. 도적이라고는 하지만 백성들로 보면 의로운 도적이었고 구세주였다. 게다가 종교적인 마음의 구원과 병을 치료해 준다는 현실적인 구실이 따르고 있었으므로 요원의 불길처럼 그 세력이 전국에 뻗쳐 후한 정권을 위태롭게 했다. 이렇게 되자 외척과 환관, 관료들도 집안 싸움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우선 황건적을 무찔러야 한다고 해서 눈을 밖으로 돌리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적을 물리칠 힘이 없었다. 여기서 화려한 무대로 뛰쳐나온 것이 무인들이다. 처음은 외척, 환관, 관료 등 각 세력 밑에서 일하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황건적을 토벌하는 사이에 점점 많은 군사를 가지게 되었고 쌓은 공로와 실력을 배경으로 그들의 발언권이 급속도로 강화되었다. 이리하여 마침내는 지난날의 구세력을 대신해서 통치권을 노리는 전국시대의 지방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사상적인 혁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한나라 왕실의 권위는 여전히 무시할 수가 없었다. 아무튼 장안과 낙양 궁중을 벗어난 중국의 정치 권력은 우리에서 뛰쳐나온 사자 같은 군웅들이 뒤엉켜 싸우는 전국시대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 조조와 유비와 손권이었으며 초기에는 동탁이 권력을 잡았다가 여포에게 죽고 그 다음 원소와 원술이 크게 세력을 떨쳤으나 조조에게 멸망당하였다. 이들이 역사적으로 싸웠던 것이 삼국지이다. 우리나라는 BC 108년경 한무제에 의해 위만조선이 망하고 중국 만주와 한반도 북쪽 일부에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삼국지가 시작되는 시기는 서기 168년경으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로 중국이 세 나라로 나누어 서로 싸우는 삼국지의 무대와 같은 시기이었다. 특히 고구려 9대 고국 천왕 13년인 서기 191년 4월에 왕은 뛰어난 신하인 을파소를 재상으로 임명하여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 위나라의 관국엄은 두 차례 고구려를 침공하여 한때 고구려의 국기를 위태롭게 하였다. 242년
고구려 동천왕 16년 고구려가 위의 랴오둥 류동 지방을 공략하여 쌍방 간의 공방전이 벌어지자 유주자사 관구검이 현도군의 근거지에서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침입하였다. 침입년도는 에서는 246년으로 에는 244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천왕은 보병과 기병 2만을 이끌고 비류수강에서 맞붙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이 크게 승리하여 위나라의 6천의 군사를 사상케 하였다. 여세를 몰아 동천왕은 진격했지만 관구검의 결사 항전에 1만 8천의 병사를 잃고 패퇴하였다. 이로 인해 동천왕은 겨우 1천의 병사를 이끌고 환도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후 관구검은 환도성을 점령하고 동천왕은 남옥저로 달아났지만 이를 안 관구검은 현도태수 왕기를 시켜 추격해 하였다. 신하 미루가 결사대를 이끌고 항전하는 사이 동천왕은 남쪽 낭랑 지역까지 후퇴하였다. 추격병의 추격이 이어지자 유유가 거짓 항복을 하는 척하다 위나라 군의 장수를 죽였다. 유유도 그 자리에서 위나라 군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 이 일로 인해 위나라 군은 혼란을 일으키고 이를 틈타 동천왕이 기습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관구검은 동북쪽 숙신의 남쪽 경계에 이르러 자신의 공적을 돌에 새겼다. 또한 다시 환도성을 약탈한 뒤 불내성, 견디지 못하는 성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돌아간다. 관구검에 관한 기록은 위지의 고구려조와 관구검조 및 삼국사기 등에 전하는데 1906년 지린성 길림성 지안현 집안현에서 발견된 관구검 기공비에도 나타나 있다.